안녕하세요. 불안정한 발목을 가진 성인에게 테이핑 적용의 운동 시 ROM 근활성도 근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조현미입니다. 목차이고요. 선언입니다. 일단 발목이 균형 조절, 고효수용성 감각 제공을 해주는데 이러한 발목이 불안정하면 균형 저하, 재손상, 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는 것이 테이핑이고 약물 없이 부착하여 근육 향상성 원리 활용을 통해 통증 완화가 되는 것이 기전입니다. 테이핑의 효과입니다. 발목의 ROM과 근력, 근활성도, 근육 능력의 향상이 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테이핑이 앞서 말한 4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테이핑과 운동을 함께 실시했을 때 연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연구에 대해서 유행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고자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저희는 발목 불안정을 호소하는 20대 성인 26명을 테이핑과 운동을 함께 진행한 집단과 운동만 진행한 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였고요. 4주 주 3회 동안 민첩성과 근력 향상에 초점을 둔 7가지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7가지 운동입니다. 저희가 먼저 측정한 관절 가동 범위는 발등과 발바닥 굽힘 측정하였고요. 두 번째로 근력,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의 근력에 대해 측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근활성도는 앞정관근과 가자미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균형은 한 발로 서서 앞쪽, 뒤가쪽, 뒤안쪽 방향으로 최대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저희 테이핑 방법은 폭과 길이 5cm 탄력 테이프를 사용하였고요. 최대 신장 자세에서 앞정관근, 가자미근에 도착하여 안정화를 주었습니다. 통계 방법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보시면 성별, 나이, 신장, 체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고요. 테이핑 운동을 함께 진행한 집단의 중재 전후 차이의 비교를 보시면 Y 밸런스, 뒤안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재 전보다 향상된 결과가 보였습니다. 운동만 진행한 집단에서의 중재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발등 굽힘의 ROM, 가자미근의 근활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중재 전보다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집단의 저 비교를 보시면은 그렇게 두 개 딱히 큰 차이는 없었는데 가자미근의 근활성도를 보시면 테이핑과 운동을 함께 진행한 집단이 조금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네요. 선행 연구 결과입니다. 고찰 부분에서 여러 선행 연구에서 테이핑이 ROM 향상 시 효과가 있다를 지지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 근력 근활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된 연구 결과이고요. 근력 역시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선행 연구 결과는 운동 후 ROM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와 다른 결과네요. 테이핑이 근 긴장도를 조절해서 유연성과 신장성을 높인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발바닥 굽힘만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앞서 제가 말한 7가지 운동을 앞정관근과 가자미근 모두에게 영향을 줘서 발등과 발바닥 굽힘이 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과 해석을 보시면 테이핑이 발목의 ROM, 앞정관근 가자미근의 근력, 근활성도, 균형 능력에 전부 다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구 의의와 시사점, 앞서 제가 말한 결과 해석과 비슷하고요. 테이핑이 임상적 개선에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한계입니다. 아무래도 대상자 수가 적고 일상생활 통제가 어렵고요. 중재 기간이 짧다 보니 장기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장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테이핑과 운동을 함께 진행한 집단에서 Y 밸런스의 앞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의한 향상이 있고요. 운동만 진행한 집단에서 발등 굽힘 ROM과 가자미근 근활성도 제외 나머지 다 유의한 향상이 있고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이랑 테이핑을 같이 했을 때 이게 가자미근 활성도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맨 밑에 줄만 보면 되는데 그냥 테이핑이랑 운동이 발목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고찰, 이 안이 참고문헌입니다. 참고문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TI 성격 유형 중 EIJP의 성격 유형이 이전 식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안재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정적 이전 식별 검사는 피부에 동일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촉각의 식별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임상에서는 신경 손상의 정도와 회복 과정을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뇌는 수용기에서 들어온 정보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기억의 흔적에 따라 세밀히 조사하여 출력 기전으로 진행시킵니다. 한 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4개 요인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이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활 양식과 MBTI 성격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MBTI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연관 지은 척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N과 TF는 두뇌 활동, JP는 반응 행위, EI는 자극 인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반응 행동과 일부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MBTI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심리 경향을 발견하고 인간의 성격 역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두뇌 활동과 연관된 SN과 TF가 정적 이전 식별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SN 유형에서 우세손과 비우세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확정하여 MBTI 성격 유형 중 자극 단계인 EI와 행동 단계인 JP가 정적 이전 식별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창원시 M대학교 재학생 중 어세스타 MBTI 검사 결과를 보류하고 EIJP 지표에서 15점 이상인 학생 총 65명을 선정하였고 측정 부위의 감각저하 같은 신경 손상, 화상, 피부 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했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MBTI 검사로 어세스타 MBTI 폼 M형 검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식별 검사로 0.01mm 정밀도의 디지털 캘리퍼를 사용했으며 아래팔 안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측정 절차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앉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상태에서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도구의 바늘 2점을 피부에 1초간 접촉하여 자극하며 피부가 하얗게 될 정도의 최소 압력만 가합니다. 윈도우용 SPSS 버전 24.0으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독립티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표 2는 MBTI 성격 중 자극 단계인 EI 간에는 우세손과 비우세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표 3은 MBTI 성격 유형 중 행동 단계인 JP 간에는 우세손과 비우세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찰입니다. 이 결과는 성격 유형, 특히 JP 성향이 촉각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두 번째, 아래팔 안쪽만 측정되었다. 세 번째, 대상자 대부분이 이식되었다. 네 번째, 대상자 수가 적었다. 이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 유형 중 EI 유형에서는 우세손, 비우세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JP 유형에서는 우세손, 비우세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촉각을 이용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는 피검자의 성격 유형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인의 평지력기와 대나무르기 공사의 기말성 비교 연결을 발표할 마성대학교 물리치료과 장수빈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에서는 걸음걸이라고 하는 보행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보행 과정에는 신체 여러 분절과 신경 기계가 협력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편집뿐 아니라 경사로와 계단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 환경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중 계단 오르기는 평지 구조가 달리 수평 기도가 더불어 신체를 위로 집어넣는 동작이 포함되며 더 큰 건설 버는 거리가 물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계단 오르기는 무릎 관절염이나 뇌졸중 환자에게 특히 어렵고 중요한 훈련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의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 동작에서 하지 근육의 활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임상적 존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근뼈대개와 신경학적 근원이 없는 건강한 20대 대학생 15명을 참가자로 하였으며 모두 오른쪽 다리가 옷에 달려있습니다. 연구 절차로는 측정 전 참가자들에게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 동작을 사전 설명하고 시연을 제공했습니다. 평지 걷기는 총 14m 구간에서 시작과 끝 2m를 제외한 10m 구간에서 근전도 값을 수집했고 계단 오르기는 12계단 중간 지점에서 측정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3회 반복하였으며 근육 피로를 줄이기 위해 동작간 30초 휴식을 주었습니다. 측정 도구로는 4채널 표현 교정도를 사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신호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데이터는 1터리와 정리 과정을 거쳐 RNS 값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측정 대상 기능은 옷의 다리인 오른쪽에 몇 다리 꼬리는 몇 다리 기능, 앞전 당근, 그리고 가장 기능 4개였습니다. 전국 부사는 특정 부위의 털을 제거하고 알코올 성도 닦고 표면 장르를 부착하였습니다. 각 근육마다 표준화된 위치의 장르를 부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참가자들은 이동 연관에 따라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에 적용된 대안적 비율은 기술 통계로 확인하였으며 두 분석한 근활성도 차이는 대응 혹은 T 검정을 통해 분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 참가자의 이론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정상성인 15명이 참여하였고 평균 나이는 25.2년생, 평균 키는 171, 평균 체중은 72.1kg이었습니다. 둘째,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의 분할성 비교 결과 옆다리 포즈 등 앞전 당근, 가장이 등은 두 동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옆다리 기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셋째, 평지 걷기 대비 계단 오르기의 분할성 비율을 확인한 결과 옆다리 포즈는 약 190% 증가했으며 옆다리 기능은 약 99%, 앞전 당근은 약 70%, 가장이 등은 약 72% 증가했습니다. 넷째, 주성형과 대안근의 분할성 비율을 비교한 결과 평지 걷기에서는 옆다리 포즈 등이 옆다리 기능보다 약 89%더 활성화되었고 계단 오르기에서는 약 146%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평지 걷기에서는 앞전 당근이 가장근보다 약 125%더 활성화되었으나 계단 오르기에서는 약 75%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는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 동작에서 하지 근육의 활성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옆다리 보등근과 가자기근, 앞전 당근은 계단 오르기에서 더 높은 분할성을 보였는데 이는 계단 오르기가 평지 걷기보다 체중을 들어올리고 발목과 무릎을 안정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옆다리 기능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무릎 안정성과 엉덩관절 편의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경근과 대안근 비율을 보면 평지에서는 앞전 당근의 기여가 컸던 반면 계단에서는 가장이근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리 근육 강화보다는 실제 환경에서의 기능적 협응 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서 보행생활을 설계할 때 환자의 기능 수준뿐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적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임상적 의미를 제시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정상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 시 옆다리 보등근, 옆다리 기근, 앞전 당근, 가자기근 분할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옆다리 보등근, 앞전 당근, 가자기근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옆다리 기능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에서 옆다리 보등근 활성이 크게 증가하여 신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앞전 당근은 평지에서, 가자기근은 계단에서 더 큰 기여를 보여 환경에 따라 발목 근육의 협응 양상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의 걸음걸이 훈련이나 재활 자세가 단순히 근육 강화에 그치지 않고 평지와 계단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포함한 기능적 활동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은 환경 적응 훈련과 신체 협응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내직근 강화를 통한 GRF 훈련이 러닝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발표자 한태범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박형기 교수님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목적,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및 제한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모두 신체를 전진시키는 기본적인 이동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에는 두 발이 모두 땅에 닿는 이중기지개관이 존재하며 항상 한쪽 발 이상이 지면에 닿아 있는 반면 달리기에는 부유기가 존재하여 순간적으로 양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집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달리기는 보행보다 지면 접촉 시간이 짧고 더 큰 지면 발력이 발생합니다. 지면 발력이란 인체가 지면을 딛고
이동할 때 발생하는 반작용령으로 보행과 러닝의 신체 가속도, 균형 유지,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GRF를 직접 측정하진 않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발 내지근 강화가 푸시오프 시 추진력과 러닝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저희는 발 내지근 강화 훈련이 러닝 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 39명을 대상자로 선별하였고 총 4주간 주 3회 회당 10분간 가정에서 자가 실시하였고 훈련 동작은 총 4가지입니다. 사전 안내문 영상 자료를 통해 제공되었고 통증 발생 시 즉시 중단하도록 교육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발가락 가위바위보입니다. 30초간 2세트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10회간 3세트 수행하였습니다. 타월컬 운동입니다. 3분간 수행하였습니다. 저항 발가락 굴곡 운동입니다. 1초간 굴곡 1초간 신전을 100회간 반복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동해 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적용하였고 러닝 페이스 변화를 비교를 분석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훈련 전과 훈련 종료 각각 10분간 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러닝 페이스 측정 도구는 나이키 런클럽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러닝은 정확히 10분 경과 시점에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어플도 종료하였습니다. 러닝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달리기 시작 후 5분에서 10분 경과 시점에서 GRF 성분의 가장 큰 변동성과 최고 피크 값이 관찰되었다는 연구를 고려하였고 나이키 러닝 앱을 사용한 이유는 국내 러닝 앱 중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가장 높으며 20,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통계 유의 수준은 0.05입니다. 결과입니다. 중재 전과 중재 후를 비교하여 러닝 페이스는 6.69초에서 6.16초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총 주행거리는 1.55km에서 1.66km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논의입니다. 4주간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러닝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고 발 내재근이 강화되어 발끝 푸시오프 시 추진력 증가로 해석되었습니다. 중재 후 러닝 경제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한점입니다. GRF나 근전도와 같은 직접적 생체 역학 지표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잔이 집단 설계 특성상 대조군 비교가 부족했습니다. 실험 시 기온 차이 등 외부 환경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발 내재근 강화 훈련이 러닝 페이스와 주행거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훈련법으로 러닝 퍼포먼스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GRF, 근전도 등 질량적 지표를 포함하고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대상자분들, 연구에 함께한 조원들 그리고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앉은 자세가 폐기능 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청원, 강민기, 김다현, 김설민, 나건우, 박남주, 이수빈, 이시율, 이유림, 정재린, 조동욱, 조혜린, 진성원 학생이 참여했으며 박경희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찰 및 결론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폐기능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서론 및 연구 배경입니다. 폐기능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부터 천식 폐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저희는 FVC, 즉 최대로 숨을 내쉴 때의 총 공기량과 FEV1, 즉 처음 1초간 내뱉는 공기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검사 당시에 자세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자세 변화는 중력의 영향, 횡격막의 위치, 호흡근의 기능 등에 변화시켜 FVC와 FEV1의 같은 핵심 지표의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눕고 앉는 단순한 자세 비교에 그쳤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체와 머리의 고정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다양한 앉은 자세, 특히 머리와 몸통의 고정 여부에 따라 폐기능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둘째,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검사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임상 검사 자세를 제안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 총 46명이 참여했습니다. 호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비흡연자이며 최근 6개월 내 호흡기 질환 병력이 없고 신체 활동 제한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측정 장비 및 절차입니다. 측정에는 디지털 폐기능 측정기인 포니 FX, MIP와 MEP를 사용했습니다. 네, 측정 자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가지 자세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누운 자세 SU, 둘째, 머리와 등을 고정하고 앉은 자세 SH, 셋째, 등을 고정하고 앉은 자세 ST, 넷째, 고정 없이 앉은 자세 SN입니다. 모든 앉은 자세에서는 엉덩 관절, 무릎 관절을 90도로 유지했으며 측정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하여 순서 효과를 최소화했습니다. 각 자세마다 3일 반복 측정했으며 과호흡 방지를 위해 측정 사이에 최소 30초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FVC 노력성 폐활량의 차이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FVC는 자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누운 자세에서의 평균 3.69로 가장 낮았고 고정 없이 앉은 자세에서는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FEV1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차이는 앉은 자세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누운 자세가 앉은 자세들보다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FEV1의 FVC 비율의 차이는 역시 자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78%로 가장 낮았고 등을 고정하고 앉은 자세에서 80%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평가입니다. 모든 자세에서 ICC 값을 0.966에서 0.976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쿠아리의 지침에 따르면 이는 매우 우수한 신뢰도로 저희의 측정 방법이 매우 일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앉은 자세가 누운 자세보다 폐기능 측정에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앉았을 때의 중력의 영향으로 횡격막 하강이 용이해지고 흉곽 팽창이 원활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앉은 자세가 누운 자세보다 폐기능 검사에 유의하기 유리합니다. 둘째, 앉은 자세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최적의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FVC 측정에는 고정 없이 앉은 자세가 FEV1, FVC 비율 측정에는 등을 고정한 자세가 더 유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셋째, 모든 자세에서 측정의 신뢰도는 매우 우수했습니다. 이는 검사 프로토콜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반복 검사 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폐기능 검사 시 자세의 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 데이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실제 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여러 측정자가 참여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성교통 환자에게 근막경선 이완 기법 및 ICT의 통증 및 기능 회복 효과 비교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태형입니다. 목차는 새로운 연구 설계 연구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컴퓨터 업무량 증가, 인터넷 발달 증가로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해 교통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교통을 경험한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성교통의 비약물적 존재는 운동치료로 비정상적 기능에 근거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운동치료의 존재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표면 후방선은 굽힌 동작을 조절 및 제한하고 표면 전방선과 후방선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시선면에서 일어나는 자세 및 운동을 중지합니다. 근막의 반복적인 부하는 비정상적인 건수축, 기능장애, 통증 유발, 해부학적 청혈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 최근에는 근골격계 질환 및 기능 제한 치료를 위한 연구로 도구를 이용한 수기요법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라스톤 기법은 기계적 손상을 받은 결합 조직을 정상적으로 조직으로 유리시키고 정교한 양의 미세한 손상을 발생시켜 퇴행성 결합 조직을 재배할 섬유 아세포와 콜라겐 생성 증가, 기능적 움직임 향상과 통증 감소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선행 연구에 따라 글라스톤을 이용한 근막 이완 기법이 교통 환자의 통증 감소, 폐근력, 유연성, 요추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6개월 이상의 요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M대학교 남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글라스톤 그룹 15명, ICT 그룹 15명으로 설정하고 외생변수 제거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하였습니다. 글라스톤 그룹은 프론에서 이완대 자세를 취한 뒤 글라스톤 4번을 이용해 표면 후방선을 따라 총 20분 실시하고 1분 동안 30번 주행하였습니다. ICT 그룹은 프론 자세에서 이완된 자세를 취한 뒤 4000Hz의 중추파 교류 정리를 통전하여 20분으로 설정하고 강도는 참가자의 주관적인 감각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로 압력 청각 여치 ODI
배근력, 허리 유연성 평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통계학적 분석으로 SPSS 30.0 버전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일반적 중성을 검정하기 위해 기술 통계의 정기성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치료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통계 유의 수준을 0.0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입니다. 글라스톤 그룹, ICT 그룹의 압력 통증 역치 중재 전후 차이는 글라스톤군, ICT군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두 군 간의 효과 비교 시 P값이 0.05 이하로 글라스톤군이 ICT군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배근력 중재 전후 변화와 두 군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연성 중재 변화는 글라스톤군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두 군 효과 비교 시 글라스톤군이 ICT군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ODI 중재 전후 변화에서는 글라스톤군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두 군 간 비교 시에도 글라스톤군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찰입니다. 표면 전방선과 후방선은 정상 길이에서 상황 관련성을 가지고 망곡을 유지하지만 길이가 짧아져 있거나 늘어나면 망곡이 무너지고 한 곳에서 그 균형을 보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인접 부위에 각인장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박재홍은 아킬레스건염 환자에게 글라스톤 치료를 적용해 통증 감소와 족관절 기능 향상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배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이 단축된 환자에게 스트레칭을 실시해 유연성은 유통의 중요한 요소로 궁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절이 적절한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권, 관절낭 및 인대의 신정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글라스톤 기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통증과 기능 평가 작동인 다수의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글라스톤을 이용한 근막 이완을 실시한 본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로 배근력과 유연성은 근막 길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통증과 기능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글라스톤을 이용한 근막 이완술은 통증평가 허리장애 지수 유연성에서 글라스톤 그룹과 ICT 그룹 모든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두 군 간 비교에서도 글라스톤 그룹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글라스톤을 이용한 근막 이완 기법이 만성 요통을 경험하는 환자들의 통증 여치와 유연성, 기능장애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발에서 기능적 전기 자극이 엄지 벌린근의 그날성도와 발의 세로아치 높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의 고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평발은 발의 세로아치가 나눠져 하지 정렬 및 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형입니다. 특히 엄지 벌린근의 약화는 세로아치의 유지와 기능적 안정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그중 신경근 전기 자극이 약화된 근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MES는 근 수축을 직접적으로 유발해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경이나 근제 교육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평발을 가진 대상자에게 NMES를 적용했을 때 엄지 벌린근의 분할성도와 세로아치 높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평발 교정 및 기능 회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대학교 물리치료과에 재학 중인 유연성 평발을 가진 30명을 대상으로 발 뒤꿈치뼈 중심선 각도가 5도 이상이다. 발뼈 하근 공사가 1c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사전 선별 검사를 통해 유연성 평발로 진단된 자이며 최종 선별된 30명은 실험군, 즉 NMES와 짧은 발 운동군 15명, 대조군, 즉 위약 NMES와 짧은 발 운동 15명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도구는 대상자의 엄지 벌린근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선 근존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대상자의 안쪽 세로알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앵클미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발배뼈 붙이며 첫 번째 발어리뼈의 머리 안쪽, 발꿈치뼈 안쪽 부분을 마킹한 후 운동 전후 각도 차이를 측정하였습니다. 유연성 평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RCST와 발배뼈 하강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운동 방법입니다. 짧은 발 운동이란 발어리뼈 머리를 발꿈치 쪽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내재근을 활성시켜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운동입니다. 신경근 전기 자극기란 대상자들의 활성 전극을 엄지 벌린근의 근복에 부착하고 비활성 전극은 첫 번째 발어리뼈의 머리 뒤쪽에 부착합니다. 실험군에는 주파수 25Hz, 맥동 기간 250Hz폭, 수축
휴식시간 10초, 휴식시간 20초를 적용하고 대조군은 전류를 0mA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버전 26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정교성 검정을 위해 샤피로웨크 검정을, 동질성 검정을 위해 레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을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신장, 체중, BMI, 볼 사이즈, ND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RCSP 변수에서 P값이 0.038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집단의 엄지 벌링근의 그날 성분은 실험군에서 중재점은 평균 약 68에서 87 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평균이 85에서 75로 감소했습니다. 각 그룹에서 실험 전과 실험 후의 그날 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집단의 안톡세럴 각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대 전후의 각도 변화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연구의 모차입니다. 본 연구 결과 짧은 말 운동과 16분 전기 자극을 병행했을 때 엄지 벌링근 그날 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내재근 강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선입 연구와 일치하며 단독 운동보다 병행 중재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안촉세로와 지각도는 단기간 중재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운동 개입이나 보조기기 착용 등 다양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첫째, 소규모 표본과 특정 집단 대상 연구로 외적 타동도가 제한됩니다. 둘째, 단기간 연구로 구조적, 기능적 변화 관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보행 분석, 독자업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유연성 평발 성인을 대상으로 짧은 발 운동과 신경근 전기 자극기를 병행했을 때 엄지 벌리근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되었으며 이는 내재근 강화에 임상적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통해 근기능과 해부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NMES와 짧은발 운동은 평발 대상자 재활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쪽 세로아치 중재 결과는 의미하나 단기간의 중재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지영 교수님 지도하에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과 파셜 디스토션 모델 적용이 목부위 기능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 비교를 발표하게 된 이재희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습관이나 신체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수치료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 두 가지가 변형 역변형인 SCS, 근막 변형 모델인 FDM입니다. SCS는 통증 없는 자세를 90초간 유지하며 근육과 결합 조직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시키는 기법이고 FDM은 변형된 근막 부위에 강한 압박을 적용하여 원래 형태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수행하며 관절 주변 조직의 기능 회복을 도모합니다. SCS는 무통의 상태에서 이완을 유도하고 FDM은 강압을 가해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기법으로 상당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20, 30대 성인 대상으로 보통 간접적 방법의 SCS와 강압 통증 유발점 직접 압박의 FDM을 각 적용하여 경보의 가동 범위, 압통력치, 근활성도, 고유수용 감각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치료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M대학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남녀 20명 대상으로 하였고 참여자는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두 중재 간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 연구입니다. 중재 방법은 목 가동 범위 검사 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직접 지적하게 하거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엔 통증 민감도가 높거나 단단하게 촉지되는 부위에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두 기법 다 바로 누운 자세로 시행하였고 중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도구 및 방법입니다. CROM 측정기를 사용하여 목의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였고 관절 제2치 감각을 이용하여 고유 수용 감각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압통력치 측정기를 사용하여 압통력치를 측정하였고 디지털 근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근력을 측정하였습니다. 통계 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집단 전후차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했고 두 집단 간의 사전값, 사후값 그리고 사전 사후 차이값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로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두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각 기법 중재 전후 비교에는 FDM과 SCS에서 근력과 ROM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SCS에서 관절 JH 감각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두 룩간 차이 비교입니다. 근력 측정 부핀과 압통력치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FDM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찰로 넘어가겠습니다. SCS와 FDM 중재가 목 영역 근력 ROM 관절 JH 감각 압통력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SCS와 FDM 모두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고 FDM은 근력과 압통력치 변화에서 SCS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SCS는 관절 가동 범위와 고유 수용 감각에서 더 높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리에만과 레파트는 FDM에서와 같은 강한 압박 자극이 근방추를 비롯한 고유 수용기 활동을 증가시켜 중추신경계의 피드백 조절을 통해 근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아 전화 등 단액이 FDM 중재만으로도 ROM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온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관절 주변 연부 조직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근막 내 비정상적인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운동성을 증진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윌라드는 압통 부위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기계적 압박 자극은 관문 조절 이론의 기전에 따라 진통 효과를 유도하고 FDM 중재 이후 압통력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킹가리는 압통 민감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합니다. 팔프레이 등은 SCS 도수 기법을 통한 감각 입력의 변화가 상위 중추에서 운동 명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푸스노제는 SCS의 중재 방법이 긴장성 근육의 반사 활동을 억제하고 관절 주변 조직의 유연성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SCS는 관절 위치 감각이 향상에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고 중추신경계의 감각 통화 능력과 피드백 조절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증 없이 적용 가능한 도수 기법으로 SCS의 임상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SCS와 FDM 기법이 경부 근육의 기능적 회복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 비교한 결과 두 중재 모두 근력과 ROM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FDM은 압통력치, SCS는 관절 위치 감각의 향상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치료 목적 및 환자의 통증 수용 특성에 따라 두 기법이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 발표를 맡은 조장추 시원입니다. 저희 논문 주제는 안정화 운동과 방사능, VDT 증후군의 목 회전각과 머리 척추 각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논문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모찰,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VDT 증후군이란 영상 표시 장치를 오랜 기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안정피로 등 안장애, 정전기 등에 의한 피부 발진, 정신적 스트레스 전자기파와 관련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증후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영상 표시 장치를 다루는 직업 종사자들은 목뼈와 등뼈에 가해지는 압력과 자세 유지의 긴장도를 증가시켜 근골격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깨 안정화 운동은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의 활성도를 개선함으로써 어깨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기능을 향상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목 안정화 운동 역시 목의 근육 강도, 지구력, 관절 가동 범위 증가와 통증 감소, 최적의 자세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NF 기법은 환자의 기능, 최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대표적 운동치료법으로 다양한 근골격계 문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PNF 기법과 안정화 운동 모두 안전성을 강화하고 균형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운동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VDT 증후군에서 안정화 운동과 PNF 운동에 대한 비교 논문은 미비하여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VDT 증후군 위험 인자를 가진 성인의 목 정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제3자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32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무작위로 선정하여 운동문신 6명, 대조문신 6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실험 중 부상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운동문에서 14명, 대조군 15명으로 총 29명을 연구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해당 목뼈 가동 범위 측정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의 측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재 방법입니다. 안정화 운동은 총 4가지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사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 사진입니다. PNF 운동은 총 4가지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사진입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2번째 운동입니다. 3번째 운동입니다. 4번째 운동입니다. 5번째 운동입니다. 6번째 운동입니다. 7번째 운동입니다. 8번째 운동입니다. 9번째 운동입니다. 10번째 운동입니다. 11번째 운동입니다. 12번째 운동입니다. 13번째 운동입니다. 14번째 운동입니다. 15번째 운동입니다. 16번째 운동입니다. 17번째 운동입니다. 18번째 운동입니다. 19번째 운동입니다. 20번째 운동입니다. 21번째 운동입니다. 22번째 운동입니다. 23번째 운동입니다. 24번째 운동입니다. 25번째 운동입니다. 26번째 운동입니다. 27번째 운동입니다. 28번째 운동입니다. 29번째 운동입니다. 30번째 운동입니다. 31번째 운동입니다. 32번째 운동입니다. 33번째 운동입니다. 34번째 운동입니다. 35번째 운동입니다. 36번째 운동입니다. 37번째 운동입니다. 38번째 운동입니다. 39번째 운동입니다. 40번째 운동입니다. 41번째 운동입니다. 42번째 운동입니다. 43번째 운동
세 번째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 특성입니다. 연구 대상자 특성은 위에 적혀져 있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 전후 차이입니다. 수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간 차이입니다. 수치적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모두 P값이 0.05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찰입니다. 연구에서 안정화 운동은 깊은 목 굽힘, 형 근육과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목과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용시켰습니다. PNF 운동 또한 깊은 목 굽힘, 형 근육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면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두 정제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한점입니다. 제3자의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삼각대 사용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측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PNF 기법을 활용한 중재에서 중재자의 숙련도에 따라 중재의 효과가 변동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된 선행 연구에서 3주 동안 물리적 인자치료를 적용하면서 운동치료를 함께 적용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 물리적 인자치료를 적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기간도 1주 선행 연구의 기간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중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CVA, CRA 회전각의 개선을 보였으나 두 중재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VDT 증후군 위험 인자를 가진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중재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목 회전각과 CVA, CRA 각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두 중재 간의 효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VDT 증후군에 인해 손상된 목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 두 접근법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는 점은 우위에 있다는 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플릿 스쿼트 운동 시 지시면 변화에 따른 하지 근활성도 비교를 발표하게 된 10조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고찰은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하지 근력은 균형 유지, 부상 예방, 근신경계 활성화를 통해 운동 퍼포먼스 향상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측 하지 운동은 근력 불균형을 교정하고 각 하지의 근육 활성화를 최적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스플릿 스쿼트는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수행되기 때문에 좌우 하지 근력 차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계단 오리배와 같은 일상 동작 개선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등 강근과 긴 종아리근의 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목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운동은 근육 동원 패턴 변화를 유도하고 불안정성으로 인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활동 근력 및 균형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지면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따른 스플릿 스쿼트 수행 시 하지 주요 근육의 근전도 활성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스플릿 스쿼트 운동 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평면 바닥, 가쪽 엣지, 가쪽 플랫폼의 세 가지 조건에서 스플릿 스쿼트 운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스칩 다리를 앞에 두고 스플릿 스쿼트를 실시하였으며 각 조건마다 3회씩 반복 측정하였고 반복 측정단에는 1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상은 N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고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할 때 쓰였던 도구들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지지면 변화에 따라 VM, VL, TA, PL의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면 근력도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근력 차이로 인한 자료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최대 수위적 등적성 수축을 측정하여 모든 근활성도 수치를 정량화하였습니다. 하향 단계에서 2초, 상승 단계에서 2초 동안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였고 메트로놈으로 속도를 통제하였습니다. 분석에서는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하강기 동작 시 VMO와 P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VLO와 TA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VMO는 평면 바닥 조건보다 가쪽 플랫폼에서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PL은 가쪽 플랫폼보다 가쪽 웨지에 대해서 활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승기 동작 시 VMO와 VLO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L과 TA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VMO는 평면보다 가쪽 엣지, 가쪽 플랫폼에서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VLO는 평면보다 가쪽 엣지에서 활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불안정 지지면에서 스플릿 스쿼트 운동 수행 시 하지 근육 활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운동 처방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지면에서 운동을 수행 시 특정 근육의 근황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상승 동작에서 VMO와 VLO가 지지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릎 안정성 유지와 하지 추진력을 요구하는 동작으로서 불안정 지지면에서 운동 시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 지지면에서 스플릿 스쿼트 수행 시 신경계 자극과 근육의 공동 수축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정 환경에서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더 많은 근육이 활성화되어 고관절 및 무릎 관절의 안정성 및 체관 제어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승 동작 시 VLO 활성도가 평면 바닥과 불안정 웨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발의 경사 변화가 대퇴 즉 근육 수축 패턴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이 특정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 운동 처방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향후 연구에서는 스플릿 스쿼트와 같은 CKC 기반 운동에서 지지면의 특성이 운동 수행 전략이나 자세 정렬에 미치는 영향을 운동역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임상 및 트레이닝 현장에서 보다 정밀한 운동 처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솔 경도의 차이가 목과 발목 관절 가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발표자 박승규입니다. 이번 연구는 저를 포함한 조장인 하진석, 박성아, 주영, 박지민, 송유경, 오창립, 양자가, 이한, 전미표, 전은솔 학생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지도는 조열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되며 서론입니다. 보행은 인체의 움직임의 기본이며 발과 발목은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발 구조의 문제나 충격 전달 방식의 변화는 골반, 척추, 나아가 목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기계 수용기와 관절 수용기는 보행 시 균형 유지와 체중힘 조절에 핵심적이며 인솔의 경도 차이가 이러한 감각 자극과 근육 활성 패턴에 영향을 미쳐 상위 관절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솔의 경도 차이를 이용하여 일상적인 보행 상황에서 목과 발목 관절 가동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20, 30대 정상성인 30명으로 모두 목과 발목에 근골격계 질환이 없고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사람들로 선별하였습니다. 목관절의 굽힘과 평, 그리고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보행 전과 후 각 한 번씩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세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첫 번째 그룹인 대조군은 일반적인 평평한 인솔을 착용하였고 두 번째 그룹인 실험군 1은 앞이 딱딱하고 뒤가 부드러운 인솔을 착용하였으며 세 번째 그룹인 실험군 2는 앞이 부드럽고 뒤가 딱딱한 인솔을 착용하였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각 인솔을 착용하고 평평한 지면에서 40분간 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대조군은 일반적인 평평한 인솔을 착용했기 때문에 보행 전과 후 비교해서 목과 발목 관절 가동 범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목 굽힘에 있어서는 뒤가 딱딱한 인솔을 착용한 실험군 2에서 보행 전보다 평균 약 4, 5도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두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목편에 있어서는 앞이 딱딱한 인솔을 착용한 실험군 1에서 보행 전보다 평균 약 4, 5도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두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발등 굽힘에 있어서는 뒤가 딱딱한 인솔을 착용한 실험군 2에서 양측 모두 보행 전보다 평균 약 3, 4도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두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발바닥 굽힘에 있어서는 앞이 딱딱한 인솔을 착용한 실험군 1에서 양측 모두 보행 전보다 평균 약 3, 4도가 증가하였고 다른 두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고찰입니다. 연구 결과를 해석해보면 앞이 딱딱한 인솔을 착용하게 되면 목의 평과 발바닥 굽힘이 증가하고 뒤가 딱딱한 인솔을 착용하게 되면 목의 굽힘과 발등 굽힘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경도가 다른 인솔을 적용한 보행 시 목과 발목 관절 가동 범위에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20년에 진행된 레이와 타카하시의 연구에서도 딱딱한 갈장이 발목 관절의 발바닥 굽힘을 감소시키고 발등 굽힘의 범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인솔의 경도 차이에 따른 발목 관절 가동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조에나의 연구에서도 지지면의 경도가 높을수록 위 등세모근의 근할 순도가 증가하였고 이것은 목관절 가동 범위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과 발목 관절 가동 범위의 향상을 일상적인 보행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솔의 경도 차이를 통해 관절 가동 범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적었고 보행 시간이 짧았으며 측정이 여러 번이 나니 한 번만 이루어졌고 표본 수가 적었기에 중주의 효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장기간 적용하며 근존도 분석을 병행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더욱 일반화시키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들에게 경도가 다른 인솔을 적용하여 보행을 실시한 결과 목과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솔의 경도 차이가 목과 발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에서 경도가 다른 인솔을 활용해 관절 가동 범위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안정한 지지면의 시각차단이 버드독 운동의 몸통 및 하지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수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요통은 대다수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대표적인 근골격 질환으로 허리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요 근육통과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어 안정성 증진을 위한 훈련이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며 그중 척추 안정화는 신경계의 조절에 따라 수동적 구조물과 능동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버드독 운동은 다른 일상적 운동 대비 몸통 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시각 정보는 외부 환경에 대한 공간적 적합성을 제공하고 보수형성 정보는 관절과 근육으로부터 신속한 내부 피드백을 전달하여 초기 자세 반응과 근육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지면과 같은 환경에서는 시각 및 전정 감각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불안정한 지지면, 버드독 운동, 시각 정도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조건에서의 신체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실정으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수행되는 버드독 운동 중 시각 차단 유무에 따른 몸통 및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남녀 27명을 모집하였으며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1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일 집단 반복 측정 설계입니다. 버드독은 눈을 뜬 상태에서와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버드독 운동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는 표면 근전도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으며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근육간 근활성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효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고동근 큰 물기근 척추 세운근의 평균 최대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시각 개방 조건과 시각 차단 조건에서는 모든 근육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논의입니다.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버드독 수행 시 시각 개방 조건과 시각 차단 조건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고동근 큰 물기근 척추 세운근의 평균 최대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각 개방 조건과 시각 차단 조건에서는 모든 근육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시각 정보가 차단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고유수용성 감각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는 감각체 가중치 기전에 따라서 설명되어지며
시각 정보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고유수용성 감각의 가중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감마운동신경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금방추의 감수성과 근긴장도가 함께 증가됩니다. 또한 두 조건 간의 근활성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강한량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세를 조절하고 특정 운동 리듬을 형성하며 다양한 감각 조건에서도 일관된 근육 활성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 바깥 피크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버드독이 시상면 중심 운동이라 상대적으로 제한 적용되었지만 균형 조절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협응된 수축을 통해 자세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 결과 일반화에 제한되며 둘째, 장기적 적용 효과나 지속적인 생리적 변화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셋째, 실제 자세 조절이나 기능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버드독 운동은 시각 정보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심 안정성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각 조건과 장기적인 중재 적용을 포함한 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